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 2026년 5월 31일 일요일,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6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경상북도 경주시, 대한민국 경상북도 경주시입니다. 예, 좀 오랜만에 촬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지난주, 이번 주에 좀 일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일을 딱 끝내면서, 이제 끝났다 하고, 마음을 놓는 찰나 약간의 번아웃 비슷한 증상이 온 것 같아요. 그날 금요일이었는데, 주식도 많이 오르고, 지금 이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주식만 갖고 있는데 나머지 작은 다른 잔잔한 것들은 얼마 많이 투자하지도 않았지만 다 정리하고, 아무튼 금요일날 좀 수익이 좀 봐서 기분도 좋고, 그래서 일도 또 그날 열심히 해서 매출도 많이 올리고 해서, 자, 오늘은 맛있는 걸 사 먹어야지 하고 초밥과 오징어 회를 사서 술을 마셨는데, 그 다음 날부터 좀 일찍 아무튼 좀 자긴 했는데, 좀 그 다음 날부터 좀 맥이 툭 풀리더라고요. 약간 번아웃 비슷한 게 의욕이었고, 그래서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서 뭐 영화 좀 보고 그랬습니다. 영화도 좀 보고 뭐 했나? 참선도 뭐 한번 하긴 했는데, 아침에 영화 보고 드라마도 좀 보고, 저녁 때는 이제 또 소주 한잔 하고, 그렇게 무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오늘도 아직 여파가 좀 남아 있어요. 남아 있어서 뭐랄까, 좀 기운이 있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너무 맹한이 있는 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힘들게 좀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마 더워서 그런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좀 더웠는데 제가 더위에 많이 약하고, 특히 나가서는 좀 모자를 쓰는데, 모자를 쓰면 이제 열이 확 머리에 갇히다 보니까 좀 이게 또 정신 상태에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6월달, 6월달인데 여름입니다. 6, 7, 8. 저는 이렇게 달로서 계절을 끊는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6, 7, 8은 이제 여름. 그 중에서도 6, 7, 8초까지 제일 힘들 때죠. 날씨가 또 이상기후로 벌써 많이 더워졌고, 그래서 올여름 또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잘 보낼 수 있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진짜 여름이 무섭네요. 지금도 에어컨을 틀어놓고 있는데, 여기 경주는 또 특히 좀 덥습니다. 그래서 6월달, 7월달만 잘 넘기면 될 텐데, 안 되면 좀 일을 줄여야죠. 일을 줄이고 좀 쉬는 걸로. 지금 정신이 없어서 큰일 났습니다. 오늘 좀 어려운 책 공부해야 되는데. 자, 오늘 읽을 책은 빅뱅, 어제가 없는 오늘인데요. 이거는 다음 책입니다. 르메르트, 빅뱅, 어제가 없는 오늘, 르메르트, 아인슈타인, 그리고 현대 우주론의 탄생, 존 바렐 지음, 진선미 옮김, 양문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정견이가 또 기병이 나가지고 얘도 좀 기운이 없고, 아이고, 음,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계속 약도 넣어주고 하는데 잘 안 났나요? 귀가 가려워서 많이 괴로운 모양인데, 미안해 죽겠습니다. 정견아, 원래 삶이라는 건 괴로운 거다. 네, 미안하다. 자, 책 앞에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때때로 한 사람의 위대한 사상가가 우주에 대한 이해의 폭을 크게 넓혀준다. 그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20세기 초 벨기에 가톨릭 신부였던 조르주 르메르트 역시 그러했다. 그는 신을 믿고 따르는 신부이면서도 가장 무신론적인 주제인 우주의 시작과 진화를 연구한 과학자이기도 했다. 이 책은 르메트르의 일생과 현대 우주론이 탄생하고 발전해온 과정을 흥미롭게 다루면서 폭발과 팽창, 감속 그리고 가속을 거듭하는 우주의 시간여행으로 우리를 안내한다. 자, 이 책 말대로 제가 우주에 대한 책을 읽고 싶다고 말씀드려서 그 첫 책으로 이제 읽기 시작하는 건데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우주로의 여행 떠나보시도록 하시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과연 어떤 것인지 공부해 봅시다. 존 파렐은 하버드 대학에서 영문학과 과학사를 전공한 과학 저술가이자 출판인이다. 그는 이 책에서 그동안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재의 우주론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벨기에의 과학자 조르주 르메르트에 대해 조명한다. 가톨릭 사제이기도 했던 르메르트는 후에 빅뱅 이론으로 발전된 원시 원자 개념을 도입하면서 우주는 팽창하고 이러한 팽창을 거슬러 올라가면 우주의 기원, 즉 그가 어제가 없는 오늘이라 불렀던 태초의 시공간에 도달한다는 성구적 이론을 펼쳐냈다. 또한 그는 아인슈타인이 폐기했던 우주상수가 복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1990년대 들어 우주의 팽창이 가속화하고 있음을 발견한 과학자들이 우주상수를 공식적으로 복귀시킨 것보다 거의 반세기나 앞선 지혜였다. 이 책을 통해 새롭고 위대한 이론이 탄생해온 과정을 살펴보다 보면 우주와 인간 존재에 대한 수많은 지식과 성찰을 얻게 될 것이다. 하버드 의과대학 베스 이스라엘 디코니스 메디컬 센터의 미디어 과장을 역임한 파렐은 살롱, 내셔널 리뷰, 퍼스트 싱즈, 테크 센트럴 같은 온라인, 오프라인 잡지들을 통해 활발한 저술 활동을 하고 있으며 단편 소설들과 시집 그리고 여러 종의 교육용 비디오들을 출판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보스턴 북부에서 살고 있다. 진선미, 군산에서 태어나 1989년 성균관 대학교를 졸업한 후 한국출판문화협회 출판문화대학을 수료했다. 이후 오랫동안 출판사에서 책 만드는 일을 하였고 현재는 강원도 춘천에서 가족과 함께 살며 전문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 성의 자연사, 동물과 식물 그리고 인간의 섹스와 구애에 관한 에세이 등이 있다. 네. 책이 뭔지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초판 찍은 날이 2009년 6월 9일이네요. 네. 자, 절대 오류가 없는 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한다면 나는 이 질문을 택할 것입니다. 우주는 항상 정지 상태였습니까? 아니면 태초부터 시작해서 팽창해 왔습니까? 그러나 나는 또한 신께 그 대답을 말해주지 말라고 부탁할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그 해답을 찾아가는 즐거움을 빼앗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조르주 르메르트 영국 과학발전협의회에 앞서 있었던 우주론에 대한 논의 중에서 빅뱅 어제가 없는 오늘 차례 르메르트 솔베이에서 아인슈타인을 만나다. 2. 신부가 된 빅뱅 이론의 아버지. 3. 진화하는 우주관의 역사. 4. 우주론의 대가를 만나다. 5. 팽창이 발견되다. 6. 원시 원자. 7. 우주 초단파 배경 복사. 8. 물러나는 이론. 9. 르메르트 상수의 복귀. 10. 특이점을 통해 우주를 보다. 11. 우주 속의 종교. 후주 용어 해설 참고 문헌. 옮긴 이익을 현대 우주론으로 떠나는 시간 여행. 책은 그렇게 두껍진 않아요. 229쪽 정도 되니까 빨리 읽으면 빨리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 르메르트 솔베이에서 아인슈타인을 만나다. 시공간은 아래가 뾰족한 컵에 비교할 수 있다. 컵의 바닥은 원자핵 붕괴의 시작이다. 시공간이 가장 밑바닥에 있는 최초의 순간으로 어제가 없는 오늘이다. 어제가 존재할 공간이 없기 때문이다. 조르주 르메르트 원시 원자 라는 책에서 인용한 글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9쪽. 정확한 날짜는 아무도 모르지만 1927년 10월 어느 날이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둥근 얼굴을 한 가톨릭 사제를 만나러 갔다. 새 달이 시작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수요일이었을 것이다. 브뤼셀의 날씨는 서늘했으며 당시 48살이었던 아인슈타인은 사제복을 입은 이 괴짜 같은 사람과 자신의 연구에 관해 논쟁할 기분이 아니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만났다. 제5차 솔베이 물리학회의 10월 24일 월요일에서 제5차 솔베이 물리학회는 10월 24일 월요일에서 10월 29일 토요일까지 열렸다. 그 한 주 동안 아인슈타인은 멀리서 벨기에의 수도까지 온 많은 물리학자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 예를 들어 10월 26일에 아인슈타인은 브뤼셀의 물리학연구소 회의실들 중 한 곳에 있거나 그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위치에 있는 메트로폴 호텔에 있었을 것이다. 그 호텔은 20세기가 시작되기 직전에 건축된 화려한 곳으로 넓은 방들은 거의 하루 종일 딱딱한 강의실에서 보낸 과학자들이 휴식을 취하기에 좋은 장소였다. 솔베이 회의가 계속되던 어느 날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제자였던 아우구스트 피카르트와 함께 레오폴드 공원의 오솔길을 산책하고 있었다. 피카르트는 키가 크고 넓은 이마에 검은 머리를 가진 남자로 아인슈타인의 여러 전기 속에 실린 1927년 솔베이 회의 참가자들의 단체 사진에서 뒤에 서 있는 모습으로 나온다. 베를린 대학에서 피카르트가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했을 때 아인슈타인이 논문의 심사위원장이었다. 주표시가 있네요. 주표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피카르트는 회의에서 자신의 옛 스승을 만날 수 있게 되어 행복했다. 1924년 브뤼셀에서 개최된 후 3년 만에 열리는 솔베이 회의였다. 아인슈타인은 1924년 회의에는 참석을 거부했었다. 당시 참가가 금지되었던 독일 과학자들에 대한 일종의 연대의 표시였다. 가로 열고 전쟁 직후여서 프랑스와 벨기에 국민들 사이에는 아직 독일에 대한 냉랭한 분위기가 남아 있었다. 가로 닫고. 그러나 1927년에는 회의에 참석하여 당대의 저명한 물리학자들이 전자와 광자라는 주제 아래 당시 새롭게 등장하고 있던 양자 이론에 대해
도의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전자와 광자는 지금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는 단어이지만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과학자들에게 매우 새로운 물체였다. 원자 내부의 구조 및 수립자들에 대한 모형은 아직 정립되지 않고 있었다. 솔베이 회의 의장이자 아인슈타인의 절친한 친구인 독일 물리학자 핸드리크 안툰 로렌츠가 논문 발표를 부탁했지만 아인슈타인은 회의에서 그 주제뿐만 아니라 다른 논문도 발표하지 않았다. 사실 회의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보기에 아인슈타인은 너무 소극적인 역할만 하는 것으로 보였는데 이는 평소와 크게 다른 모습이었다. 겉으로는 아인슈타인이 덴마크 물리학자 닐스 보어와 독일의 젊은 과학자 베르너 하이젠베르크 그리고 양자역학이라는 물리학의 새로운 영역에 커다란 관심을 가진 다른 여러 물리학자들에게 양자역학의 발전 방향에 관한 논의를 맡긴 것으로 보였다. 아인슈타인이 이처럼 뒤로 물러나는 모습은 막스 보른이나 보어 같은 아인슈타인의 친구들이나 당대의 학자들에게 실망스럽게 보였겠지만 전혀 예상 밖의 일은 아니었다. 이제 좀 유명한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그 유명한 1927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솔베이 국제회의에 참석한 과학자들 사진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죠. 가운데 보면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보일 겁니다. 닐스 보어, 하이젠베르크 등등 아주 당대의 기라성 같은 과학자들이 한 자리에서 찍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진. 자, 이어 읽겠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에서 커다란 난제에 부딪혔다. 물리학의 한 분야가 된 양자역학은 아인슈타인이 1905년 자신을 유명하게 만든 4개의 논문을 발표했을 때부터 발전하기 시작했다. 특히 광전 효과에 관한 논문에서 그는 빛을 작은 에너지 덩어리 혹은 입자라는 의미의 광자라는 용어로 설명했다. 그때까지 물리학자들은 전자기파가 호수 표면에서 퍼져가는 물결처럼 파동으로 움직인다고 보는 19세기적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연속된 스펙트럼처럼 복사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1900년 독일의 물리학자 막스 플랑크가 실제로는 에너지가 불연속적인 묶음 형태로 복사된다는 것을 밝혔을 때 그들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플랑크는 다른 적당한 말을 찾지 못해 이를 양자라고 불렀다. 1905년 아인슈타인은 이와 같은 새로운 모형을 이용해서 빛이 금속으로부터 전자를 내보내는 빛의 특징을 설명했다. 이는 당구대 위에 모여있는 당구공들이 큐볼에 부딪혀 흩어지는 형태와 비슷하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20년 전에 끝난 문제였다. 광전 효과에 대한 논문을 쓸 당시 아인슈타인은 이 이론이 새로운 물리학의 토대 중 하나가 되는 아원자 가로 열고 양자, 전자 등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 가로 닫고 아원자 세계 전체를 설명하는 모형이 만들어지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즉 입자와 파동 가운데 어느 하나로만 설명하지 않는 궁극적이고 실제적 모형이다. 또한 이와 같은 새로운 물리학은 아원자 세계가 뉴턴 역학과 같은 엄격하고 결정적인 역학 법칙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연과 확률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아원자의 물리학이 통계와 우연에 종속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래서 자신의 느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유명한 말을 남겼다. 신은 우주를 가지고 주사위 놀이를 하지는 않는다.
잠시 잠깐 있다가 다시 읽겠습니다. 밥을 좀 안 쳐야 해서요. 정재 밥 먹자. 예, 밥을 안 치고 왔습니다. 네,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927년 아인슈타인은 갈림길에 섰다. 그는 한동안 통일장 이론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는 중력의 법칙과 전자기압의 법칙을 탄탄하고 거대한 하나의 체계로 설명하려는 이론이다. 그는 양자 반응들을 설명하는 통계학적 방법이 유용함을 인정했지만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원리는 1년 전 하이젠베르크라는 젊은 독일 물리학자가 발표한 것으로 보어도 승인한 이론이었다. 아인슈타인은 덴마크 물리학자 닐스 보어의 상보성 원리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양자 물리학이 우주에서 가지는 의미에 대한 그의 설명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이 양자 역학이 이제 관찰자에 의해서 그때그때 관찰자의 쏘는 빛 때문에 양자가 워낙 소립자라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확률로서 존재한다. 뭐 그런 식으로 하이젠베르크는 표현했고 아인슈타인은 그게 아니라 우리의 과학 기술이 그 원래 양자의 상태를 영향을 주지 않고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불확정성으로 보이는 것일 뿐이다 라는 주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뭐 아인슈타인이 뭐 양자역학에 그걸 반대하고 틀렸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아인슈타인은 더 근본적인 어떤 것을 얘기를 했던 거고 이
양자역학의 이론을 설명하는 과학자들은 그런 근본 그런 얘기보다는 그런 것보다는 이런 실제적인 현상이 전부다, 이런 식의 주장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공부하다 보면 좀 더 알 수 있지 않을까요? 하이젠베르크는 불확정성 원리가 자연의 기본적인 특성이라고 주장했다. 즉 단순한 과학적 도구의 한계로 인해 특정한 전자의 운동이나 위치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측정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이것은 단지 특정 입자의 어떤 객관적인 운동이나 위치가 측정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할 뿐이다. 아인슈타인에게 이와 같은 주장은 입고 있는 옷의 옷감을 찢은 다음 돋보기로 관찰하기 전까지는 그 속에 실과 같은 물질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뜻이었다. 갑자기 과학자들은 자신이 실험하는 바로 그 대상에 종속되고 또 그 실험의 결과는 객관적 대상 그 자체보다는 실험하는 사람이 측정하기를 원하는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상황이 되었다. 아인슈타인이 보기에는 터무니없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보어는 주관주의로 보일 수도 있는 이와 같은 이론을 자신의 상보성 원리와 함께 더욱 발전시켰다. 그는 아원자 세계를 두 가지 개념, 즉 파동과 입자로 설명할 수 있지만 실험만으로는 아원자 세계의 어느 한 특성만 밝힐 수 있을 뿐이며 다른 특성은 알아내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아인슈타인은 광전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도 빛을 분산된 입자의 개념, 즉 광자, 가로 열고 광양자, 가로 닫고 광자로 설명했다. 하지만 에르빈 슈레딩거는 하이젠베르크가 파동의 개념으로 에너지와 물질을 설명한 것만큼 신뢰성 있는 양자역학적 모형을 개발했다. 그리고 그 모형은 잘 적용되었다. 보어는 두 가지 모두가 동등하게 가치 있는 접근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양자의 세계는 파동과 입자 두 가지 모두인 동시에 그중 하나이기도 했다. 이와 같은 주장은 아인슈타인에게 과학적 원칙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였다. 그는 이것을 철학적 개념이라 생각했고 아원자 물리학에 관한 궁극적 명제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여겼다. 그러게요. 아인슈타인은 뭔가 좀 더 근본적인 것을 찾았던 것 같고, 이 하이젠베르크 등등 양자역학 그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현상에 집중해서 이 우주를 해석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지만 1927년의 솔베이 회의는 양자 물리학에서 이 결정론이라는 주제를 두고 장시간에 걸쳐 아인슈타인과 닐스 보어 사이에 벌어질 치열한 논쟁의 신호탄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유명한 그 논쟁은 우호적이었지만 매우 치열했으며 많은 책에서 이를 중요하게 다루었다. 보어와 아인슈타인. 동료 학자들의 시각에서 볼 때 궁극적으로 아인슈타인은 그 논쟁에서 졌다고 할 수 있다. 아인슈타인은 세계를 과학자들이나 그 안에서 살아가는 다른 모든 사람들의 생각빛 태도와는 별개로 존재하는 객관적 실체로 보고자 했다. 그렇죠. 이게 아인슈타인의 객관적 실체론이죠. 이러한 실체는 결정 가능해야 하며 원자라는 미세 우주의 세계를 완전하면서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과학적 모형이 있어야 한다. 중력이라는 거대 우주의 세계를 설명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나 뉴턴의 역학이 그와 같은 과학 모형이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반 상대성 이론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는 솔베이 회의에
참가했던 물리학자들이 당면한 또 다른 문제였다. 분명 아인슈타인의 거대한 중력 이론에는 허점이 생기고 있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전체로서의 우주를 연구하는 우주론 분야에서 난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분명히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편견 때문인지 그와 같은 필요성에 동의하지 않았고 솔베이 회의에 가능한 한 가벼운 마음으로 참가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회의 후반부에 이르렀을 때 아인슈타인의 몇몇 친구들이 그가 논문을 발표할 당시 우호적 태도를 보여주었던 주요 과학자들이 그의 이론에 대해 미진함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그에게 전해주었다. 일반 상대성 이론 방정식 어느 부분엔가 오류가 있다는 것이었다. 일반 상대성 이론 체계의 중심에는 전체 세계를 기하학적으로 설명하는 기하학 이론이 있다.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기하학은 평행선은 영원히 만나지 않고 삼각형 내각의 합은 180도를 넘을 수 없다고 가르치는 유클리드 기하학이다. 그러나 아인슈타인 일반 상대성 이론의 기하학은 이와는 다른 비유클리드 기하학으로 19세기 독일 수학자인 베른하르트 리만에게서 시작되었다. 리만 기하학은 쉽게 말해 공 모양의 기하학, 휘어진 공간의 기하학이다. 아인슈타인의 이론에서 공간의 혹은 정확하게는 시공간의 휘어진 정도는 물질과 에너지의 존재에 의해 결정된다. 이는 뉴턴의 고정적 중력 이론, 즉 중력을 질량에만 좌우되는 보편적인 힘으로 보는 이론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아인슈타인의 이론에서 물체는 물질과 에너지의 존재에 의해 결정되는 휘어진 경로를 따라 움직인다. 물리학자인 존 아치볼드 휠러는 이에 대해 물질은 시공간이 어떻게 휘어 있는지 말해주며 시공간은 물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말해준다고 적었다. 아인슈타인은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른 중력장 방정식 체계가 완성되자 그것이 우주 전체에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 이론은 우주론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몇 가지 중요한 가정을 한다면 방정식을 이용해 일관성 있는 우주 모형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실제로 아인슈타인은 1917년에 처음으로 이와 같은 연구를 시도했다. 그리고 다른 물리학자들도 곧 일관된 모형을 만들어내기 위한 연구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그들이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이용해 만든 몇 가지 모형들은 아인슈타인에게 설득력 있게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인슈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구축한 체계의 어느 부분에 근본적인 오류가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어느 부분에 오류가 있을까? 아인슈타인은 그 오류가 자신이 도입한 우주상수에 있다고 깨닫게 되었다. 고대 실화어인 이 모양입니다. A자 대문자 A랑 비슷한데 람다로 표시하는 우주상수는 아인슈타인이 자신의 중력장 방정식에 삽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상수다. 우주 모형을 완전한 균형 상태에 있는, 다시 말해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공 모양의 폐쇄된 체계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버팀목이 필요했다. 사실 이는 사람들이 우주를 고요하고 불변하는 체계로 생각했던 19세기 초의 시각이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원래 방정식에 다른 무언가가 추가되지 않으면 그와 같은 모형이 유지될 수 없음을 일찍부터 인식했다. 자신이 처음 유도한 일반 상대성 이론의 방정식에 따르면 그와 같은 우주 모형은 처음부터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 물질과 에너지로 구성된 우주는 그 자체가 가지는 중력 질량의 무게로 인해 붕괴하게 된다. 이는 마치 풍선에서 공기가 빠르게 빠져나가는 것과 같아. 그러나 분명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며 당시 천문학자들의 관찰에 따르면 우주는 붕괴하고 있지 않았다.
자신의 이론에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인슈타인은 방정식에 우주상수를 도입하여 우주 모형이 가질 수 있는 불안전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일종의 반중력이라 할 수 있다. 즉 중력의 힘에 우주적 반발력으로 작용하여 우주라는 거대한 규모에서 전체적으로 안정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이다.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방정식으로 설명되는 우주가 붕괴하는 것이 아니라 공기를 불어넣는 풍성처럼 팽창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우주상수는 이러한 대안에서 출발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우주 모형 가로 열고 당시 그는 이것을 유일한 해로 해로 생각했다. 가로 닫고 이 정적인 평형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람다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아인슈타인의 고민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가 1917년 우주론적 해를 발표한 직후 천문학자 빌렘 드 시터는 그의 방정식을 정밀히 검토하여 또 다른 문제를 제기했다. 그리고 이것은 두 사람 사이의 긴 논쟁으로 이어졌다. 여러 문제들 중에서 드 시터는 특히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따른 우주 모형은 공간적으로 평평하며 내부에 어떤 물질도 없는 완전히 빈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인슈타인은 이와 같은 견해에 반대했고 결국 두 사람은 여러 차례 논문을 발표하며 대립했다. 아인슈타인에 따르면 자신의 이론에서 그와 같은 우주는 불가능했다. 물질이 전혀 없는 텅 빈 우주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아인슈타인이 생각한 가장 뛰어난 원칙들 중 하나는 바로 물질의 존재가 시공간의 쉬어짐을 결정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아무런 물질도 포함하지 않는 시공간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는가? 드 시터의 해는 수학적으로 타당해 보였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그의 주장이 과학적이기보다는 철학적이라고 생각하고 1920년까지 여러 차례 드 시터에게 이에 관해 지적했다. 아인슈타인은 1927년 솔베이 회의가 개최될 당시 일반 상대성 이론의 근간에 관해 다루는 이와 같은 철학에 크게 동의한 상태가 아니었다. 브루셀의 네오폴드 공원 산책로에서 르메르트가 아인슈타인을 만났을 때는 이와 같이 철학적 배경을 두고 혼란이 계속되던 시기였다. 당시 아인슈타인은 이미 르메르트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아인슈타인은 33살의 교구 신부가 다가오자 그 젊은 신부의 논문을 기억했다. 의장을 맡은 사람들 중 한 명인 데오필드 돈더가 1년 전 아인슈타인에게 그 논문을 보여준 적이 있었다. 아마 르메트르의 요청이 있었을 것이다. 아인슈타인은 매우 참신한 논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머리에는 몇 년 전에 보았던 또 다른 논문이 떠올랐다. 러시아의 수학자가 쓴 지루한 논문으로 자신의 방정식에 대해 난해한 해를 제시하며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동적인 우주가 도출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주가 실제로 팽창 중일 가능성이 있다고 제시했다. 아인슈타인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았다. 솔베이에서 이루어진 물리학자와 신부의 첫 만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다. 그 가운데 공통된 설명은 아인슈타인이 르메르트르의 생각을 퉁명스럽게 거부했다는 것이다. 몇 년 후 르메트르는 아인슈타인이 자네의 수학적 계산은 정확하지만 자네의 물리학은 지겹다네 라고 말했다고 기억했다. 아인슈타인이 실제로 이렇게 말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만약 그랬다 하더라도 그것이 개인적 모욕을 의미하지 않았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아인슈타인이 말한 지겹다는 표현은 팽창하는 공간이라는 개념에 대한 감정일 것이다. 러시아 수학자의 1922년 논문을 읽고 나서
그 안에 포함된 전체적 생각에 대한 아인슈타인이 보였던 반응이 실제로 그랬다. 당시 그는 팽창하는 우주라는 개념을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 간주했다. 그 대신 아인슈타인은 르메트르에게 알렉산더 프리드만이라는 러시아 수학자가 이미 1922년에 같은 생각을 제시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물리학회지에 발표한 공간의 쉬어짐에 관하여라는 논문에서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을 이용해 팽창 우주의 모형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프리드만은 자신의 최초 논문을 계속 발전시키지 못하고 1925년에 사망했다. 그리고 그는 물리학자라기보다는 수학자였기 때문에 단지 이론적 바탕만으로 이와 같은 주장을 제시하고 실제 관찰 데이터를 검토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자신의 이론을 뒷받침해 줄 수도 있고 역으로 반박할 수도 있는 여러 데이터들을 참고하지 않은 것이다. 아무튼 아인슈타인은 르메트르에게 프리드만의 수학에 관해 몇 가지 농담을 던진 뒤 팽창 우주가 가능하다고 믿지 않는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더 이상 논의하지 말자고 마무리했다. 그리고 르메트르가 팽창 우주를 다시 발견하기 전까지 이 문제는 더 이상의 진전이 없었다. 1927년 르메트르는 공간의 팽창 이론을 프리드만을 비롯한 이전의 누구보다 더 깊이 발전시켰다. 그는 이미 영국의 캠브리지에서 아서 에딩턴과 함께 1년 동안 일반 상대성 이론을 연구한 상태였다. 에딩턴은 영국에서 가장 먼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완전히 이해한 사람이었다. 또한 그는 당시 일반 상대성 이론의 결정적 증거로 생각되던 현상을 관측함으로써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프린시페 섬에서 이루어진 일식 관측이었다. 에딩턴은 1919년 그곳에서 관찰된 일식을 사진으로 찍어 빛이 태양 근처를 지날 때 휘어지는 현상을 확인했다. 이와 같은 빛의 휘어짐은 아인슈타인 방정식에서 도출되는 값과 일치했다. 1924년 르메트르가 캠브리지로 왔을 때 에딩턴은 그의 연구 성과에 감명받아 영국에서의 연구를 크게 지원하였다. 그 후 르메트르는 MIT에서 미국의 천문학자 할로 세플리와 함께 1년 동안 나선형 은하를 연구했다. 세플리는 윌슨산 천문대에서 60인치 망원경을 이용해 은하수의 지도를 작성한 학자였다. 당시 원거리에서 오는 빛들에 대한 관측 데이터들은 멀리 떨어진 천체들이 이상하게도 공간에서 멀어지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해 주었다. 르메트르는 은하들이 그와 같이 멀어지는 모습은 팽창 우주 모형이 실제 우주를 반영한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최신 천문학적 관측 데이터들을 감안하여 자신의 1927년 논문을 작성했다. 그러나 그 후 3년 동안 그 논문을 평가해준 사람은 없었다. 신부 르메트르는 자신이 아인슈타인에게 외면당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단지 아인슈타인이 스스로의 관점을 바꿀 만한 천문학적 관측 데이터를 살펴보지 못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르메트르는 브르셀 대학교의 피카르트 연구실을 방문했을 당시 아인슈타인에게 최근 미국의 천문학자들이 관측한 나선형 은하의 멀어짐 현상이 자신의 우주 팽창 이론을 뒷받침해준다고 설명했다. 르메트르는 그 후 라디오 강연에서 아인슈타인이 이에 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고 회상했다. 그래서 나중에 빅뱅 이론의 아버지로 알려지게 되는 르메트르에게 그 이론의 토대가 된 방정식을 만든 아인슈타인은 벽처럼 다가왔다. 현대세계의 우주에 대한 이해는 과학사 연구에서 가장 흥미있는 주제들 중 하나다. 그런데 현대 우주론의 역사는 끊임없는 의심, 비판, 완고함,
기회상실 혼란 그리고 노골적인 부정 등으로 점철되어 있다. 아인슈타인은 1927년 르메트르가 주장한 우주의 팽창 모형을 받아들이길 거부했다. 그러나 2년이 채 지나지 않아 미국의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이 거의 모든 은하들은 서로 멀어져 가는 것으로 관측된다고 약간은 자신 없는 태도로 발표했을 때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완고한 태도를 조금은 누그러뜨렸다. 그리고 또 2년이 더 지나고 나서야 아인슈타인은 비로소 공식적으로 그것을 인정했다. 그러나 팽창 우주를 가리키는 표지판은 1917년에 이미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존 그리빈이 빅뱅을 찾아서에서 썼듯이 아인슈타인이 자신의 방정식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갔다면 우주 팽창의 증거가 실제로 발견되기 훨씬 전에 우주의 팽창을 예측했으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이것은 과학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예측 중 하나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게요. 자신의 이론 안에 우주 팽창의 근거가 담겨 있는데도 자신이 완고하게 고집했던 고정관념, 절대 우주 같은 그런 관념, 변하지 않는 절대 우주, 그 관념에서 벗어나기까지는 시간이 참 많이 걸렸네요. 아무리 그 천재 아인슈타인이더라도 이런 좀 뭐랄까 실수라면 실수고 부족한 면이라면 부족한 면이 있었다는 게 새삼 재밌게 느껴집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좀 마치고요. 잠깐 쉬었다가 밥도 좀 먹어야 되긴 하는데 잠깐 쉬었다가 밥을 먼저 먹을지 아무튼 잠깐 쉬었다가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